안녕하십니까. 2021 지역신문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특별 세션 사회를 맡은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김재봉 위원입니다. 오늘 특별 세션 2는 임진왜란과 정유회란 속의 전북을 주제로 전북일보 문화부 김세희 차장께서 발제를 해주시고 전북대학교 사학과 박정민 교수께서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특별 세션 프로그램은 개최 지역인 전북의 여러 우선 지원 대상자 신문사에서 기획해 주신 것입니다. 전북의 이슈, 문화, 여론, 각종 고민거리를 한번 해결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특별 세션 2는 전북일보에서 특별히 기획을 했습니다. 온라인 생중계로 이 특별 세션이 중계가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여러분께서는 발제가 끝난 뒤에 질문 또는 문의사항이 있으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세희 차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안녕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그 임진왜란 속의 전북, 그러니까 임진왜란 정유재란 속의 전북 발제를 맡은 김세희라고 합니다. 네, 일단 발제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앞에 프롤로그는 왜 이 발제를 하게 됐는지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는 전북의 대표적인 웅치 이치 전투.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전국에서 활약한 전북의벽인데 여기서 조명할 부분은 그겁니다. 그 영남권이나 그쪽 같은 경우에는 지역 중심으로 활약한 의병이 많았던 반면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로 활동했던 의병이 많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네 번째 섹션 가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기억해야 할 전북 사람들로서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이제 피해를 받거나 혹은 용감하게 활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명을 받지 못한 장수들 혹은 이제 무명의 용사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조명하고 기억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향후 과제는 과연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런 과제를 한번 이제 전문가들의 말을 통해서 좀 제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프롤로그부터 발표를 하면요. 사실 이 기획 의도가 그 임진왜란 정유재란 당시에 전북에서 일어난 전투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이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429주년을 맞은 것도 있고, 혹은 지금 그 웅치 전투지를 이제 국가 사적으로 승격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분위기 하에서 하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를 받던 임진왜란 당시에 활동을 하던 관군, 주로 이제 대중들의 인식 속에는 항상 전투에서 패배하고 제대로 정비도 못하고 그 내분만 일어나는, 그렇게 형상화되는 그 관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과연 볼 것인가, 과연 관군이 그렇게 임진왜란 당시에 무력했던 것일까, 이런 부분을 조명을 하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전국 단위의 의병 활동 양상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 의의에 논하기 위해서 이제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전라가명 입구에 그 양무호남 시무국가 기념비가 있는데요. 국가군적 계고 호남 양무호남 시무국가, 이래서 국가군량을 호남에 의지했으니 만약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이양복의 충민사기나 이순신이 이제 사헌부지평 현득승에게 보낸 편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그 호남이 임진왜란 정유재란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군량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다 유출을 하셨을 건데요. 사실 이제 호남이 그 임진왜란에서 어떤 식으로 중요했느냐, 사실 곡창지대로서 병창기지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는 임진왜란 후기까지 계속,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끝날 때까지 지속됐던 양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 성격을 좀 살펴볼 텐데요. 그 국제 전쟁의 성격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한중일 세 나라가 참여를 했고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한중일의 정치 지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뭐 아시다시피 도요토미 히데요시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로 이제 정권이 바뀌었고 중국 같은 경우도 그 조선에 이제 오만이나 파병을 했고 그 당시에 이제 만리장성도 이제 재건하는 어떻게 보면 예산을 상당히 무모하게 써가는 상황 속에 후금의 침략을 받아서 몰락의 길을 걷다가 결국 청나라로 교체가 됐고요. 조선은 이제 광해군에서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극복하고 광해군이 집권을 한 뒤에 중립외교를 하다가 그 반발에 부딪혀서 인조 반정이 일어난 이후에 또 병자호란을 겪게 됐습니다. 그 삼국 모두 이제 어떤 상황이 정치 상황에 영향을 끼친 셈인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전북에 끼친 영향을 보면은 이게 전북뿐만 아니라 이제 호남 전체를 전라도 전체를 볼 수 있을 그 영향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곡창지대나 병창기지로 많은 관군이나 의병을 투입하다 보니까 상당히 대규모로 인적 물적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생존했던 포로도 대규모 연행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조명해볼 남원의 그 누구더라 심수광 그쪽 도예 집안이 이제 그 일본에 끌려가서 어떻게 좀 뭐 문화를 꽃피운 그런 기록도 있긴 하지만 또 불행하기도 이제 이 생존 포로들이 연행이 돼서 포르투갈 노예 상인들에게 전매가 돼서 유럽 등지로 돌았던 불행한 역사도 있습니다. 상당히 피해가 많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적 평가는 상당히 그 약한 상황입니다. 그 경북이나 전남 그 이제 전남에 비해 이제 외란사에 대한 자료나 정리 연구가 미비하고 실질적으로 연구자도 적은 형편입니다. 그리고 웅치, 이치 전투 제외하고 나머지 전투에 대한 발굴 자료나 사료 발굴이 좀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한문종 전북대 사학과 교수님이 좀 조언을 주셨는데요. 이게 좀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 패러다임을 전북에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지역 감정을 유발시키려는 발언이 아니라 아무래도 경상도 지역 같은 경우에 실제로 침략을 받고 점령을 당했고 일찍부터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 현장에 대한 흔적도 많이 남아 있을 뿐더러 그 문중에서도 많이 조명을 해서 문헌 사료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구자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 감안을 해서 전북 같은 경우도 뭐 한중일 관련 사료를 수집한다거나 문중에서 여러 자료를 수집한 다음에 그 경상도 중심이 아니라 외란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는 지역 중심보다 한반도 전체를 볼 수 있는 연구 검증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좀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뭐 이건 객관적인 시각을 토대로 해야 된다는 건 뭐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주 침공 막은 웅치 전투를 조명을 해볼 텐데요. 웅치가 어디냐면 이제 완주하고 진안 넘어가는 고개 사이에 있습니다. 그 1992년 7월에 전투가 발발했는데요. 이 지역은 반드시 지켜야 할 요지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역을 넘어가면은 전주 부성이 있고 전주 부성 안에 또 전라가명이 있는데 전라가명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나 제주도나 전라남도까지 통과라는 어떻게 보면은 최대 관청이었기 때문에 이쪽 지휘부가 타격을 받으면은 그 이쪽을 이제 병창기지로서 운용해 나가는데 혹은 전쟁을 이끌어 나가는데 타격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 당시에 임진왜란 초기에 1592년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요지였습니다. 그 일단은 전투 직전에 전라도 상황을 살펴보면요. 원래는 이제 한양, 함경도, 경상도와 달리 왜군의 공격 목표에서 벗어났던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왜군이 경상도를 통해서 들어온 다음에 한양을 거쳐서 이제 함경도로 갔지 그 이전에 전라도로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경상도가 이제 공격을 당하는 틈을 타서 전라도 같은 경우에 뭐 관군을 중심으로 해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정산적으로 운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조선왕조실록에 나온 기록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당시 조정에서 선조가 전라 관찰사 겸 순찰사 이광이
근황병 10만 명을 이끌고 북성에서 왜군을 방어해라. 그래서 결국 이제 근황병 10만 명을 이끌고 북성에서 왜군을 방어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한양이 함락이 되고 선조가 피랍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중간에 내려오고 나서 다시 소환이 돼서 이제 용인에서 전투를 벌이는데 이게 대패를 하게 돼요. 이게 대패를 하게 됨으로써 이 관군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좀 평가 절하되는 부분도 있고 많이 처벌을 받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패배를 한 이유가 뭐랄까 어떤 정비가 잘 안 됐다 이런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수도에 있었던 왕이 피난을 가게 돼서 사기가 저하되고 그리고 급격히 이제 병력을 모집하다 보니까 그때 병농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농민들을 중심으로 급격히 모집하다 보니까 조직력도 안 돼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내분도 많이 일어났고 해서 결국 패배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병력을 이끌고 내려와서 또 이제 전라도 방어에 힘쓴 측면도 있습니다. 예, 이제 관군 얘기가 좀 길었는데요. 근데 전투 직전에는 사실 이제 전라도 같은 경우 왜군 공격 목표에 벗어났 상황이었다가 이제 왜군이 전략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 조선 팔도를 분할지휘하는 쪽으로 이제 그 전략을 바꾼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전라도가 공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병창 기지를 획득할 목적이겠죠. 그 왜군 6번 대장 고바야카와 다카게가 6월에 금산 재원을 침공했고 6월 23일에 금산성이 함락됩니다. 금산성이 지금은 충남인데 그 당시에는 전라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라도 길목에 바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전라 가명이 있는 전주가 직접적인 위협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관찰사 이광이 나주 판관 이봉남이나 김제군수 정담을 웅치에 보내서 방어케 했고 전주 만호 황박도 의병 200명을 모아서 웅치에 합류하면서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7월 8일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뭐 기록만 보면은 상당히 뭐 대승을 거둔 것 같지만 사실 대승을 거두진 못했습니다. 예, 그 당시 이제 웅치의 이제 병력도 그렇게 많이 파견을 못했고 이렇게 힘에 붙여서 이렇게 패했다는 걸로 이렇게 기록에 나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 인물들은 전투의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군이 목표로 했던 전라가명이 있는 전주 부성을 점령을 막아내는 데 기여를 했고 뭐 뒤에서도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제 웅치 전투랑 사실 한산도 대첩이랑 그 하루 차이예요. 웅치 전투가 하루 전에 먼저 일어나고 그다음에 한산도 대첩이 일어났는데 한산도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그 한산도가 이제 정령을 안 당하게끔 일단 육군에서 막아준 그런 효과도 있었고 병창 기지를 사수한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한산도에서 수군이 좀 안정적으로 제해권을 갖고 전쟁을 벌일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패했지만 당대 인물들은 전투의 성과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인물들이 뭐 유성룡이나 조익, 한문사대가 택당 이식이 그 왜군의 시각으로 그 웅치 전투를 이제 평가를 했는데요. 그 일단 왜군의 사기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었고 그다음에 뭐 조익이나 한문사대가 이식은 뭐 여기 봤듯이 이제 뭐 첫 번째 전투로 웅치 전투를 꼽거나 아니면 이제 3대 전투에 뭐 웅치 전투를 포함시키는 상당히 평가를 높게 해주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대에 와서 이제 우리 역사학자 선생님들이 했던 그 웅치 전투가 가진 의의를 조명할 텐데요. 그 앞서 설명한 거랑 좀 겹치긴 하는데 그 외란 초기에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곡창지대 전라도를 사수한 첫 전투고 그리고 뒤이어서 발발한 이치 전투도 승리할 수 있는 계기를 또 제공을 했습니다. 그 전북대 사학과 교수님이신 하태규 교수님께서 임진왜란 초기 관군의 첫 승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왜 관군의 첫 승리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침공을 당하고 영토를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사수하지 못했던 반면 전라도는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끔 사수를 했고 그다음에 한산도 대첩 이전에 육상에서 첫 승리를 거둠으로써 병창기지를 확보하고 이치전투까지 승리를 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마련해줬고 그 이후에 있었던 게 이제 안덕원 전투인데 이들이 처음에 이제 전라도에서 물러난 다음에 그 안덕원 쪽에서 그 정탐을 하면서 계속 다시 쳐들어오려고 정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웅치 전투에 의해서 그
그 물러나게 되고 그 틈을 타서 광군이 정비를 해서 황진이 가서 안덕원 전투에 가서 이들이 진짜 금산으로 몰아낸 그런 계기도 마련했기 때문에 그 승리라고 이제 좀 분석을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노영국 국방대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전주 부성을 지켜내서 외란 당시 군량미가 부족해질 수 있는 상황에 대비를 했고 이후 전투에서도 전쟁에 필요한 군량미 상당수를 호남 지역에서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전투에 대한 의의를 크게 평가를 했습니다. 앞서 이제 좀 한 명 인물을 좀 조명할 게 있는데요. 그 김제 군수를 지냈던 정담입니다. 그 웅치 전투에 활약하다가 전사를 했는데요. 그 평해정씨고 1583년 무과에 급제했습니다. 그 이탄계은안을 평정하면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탄계은안이 뭐냐면 조선 그 북진의 사군 육진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육진에서 이탄계가 그 3만여 명을 이끌고 대규모의 난을 일으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정담, 뭐 이제 황진도 뒤에 조명한 황진도 마찬가지고 그 임진왜란 초기에 좀 장렬하게 전사했던 신립도 이탄계은안에 투입해서 이제 공적을 세운 바 있습니다. 이 공로로 여러 가지 보직을 받다가 1592년에 김제군수로 부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선조 수정실록에 나온 기록은 이제 뭐 어차피 전사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적병 한 명을 더 죽이고 죽을지언정 내 몸 위에 도망할 수 없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 뭐 물러섬이 없었을 정도로 뭐 용맹함을 좀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항복 시문집에도 그 권율이 이제 이항복의 장인이 권율인데 권율이 이제 자신이 주도했던 이제 행주 싸움과 더불어서 웅치 싸움을 가장 큰 공이라고 좀 지켜 세우는 대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사진은 뭐냐면 이제 정담이 진중에서 아들에게 보낸 유서인데요. 그 내용이 그 자신이 이제 갑주의 이름을 적어놨으니 이 전투가 끝나면 시신을 수습해서 가라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투가 끝나기 전에 자신이 그러니까 전투를 시작하기 전부터 패할 걸 예측을 하고 이게 좀 이 병력으로 이길 수 없다는 걸 좀 예측을 미리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정담 기록이 있는 충혈록이고요. 네, 이제 웅치전투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치 전투를 좀 조명할 건데 이제 왜 전세를 뒤집었냐 하는 것은 뒤에 보면서 이제 좀 더 상세하게 보겠습니다. 그 전투 객관을 보면은 그 현재 완주하고 금산하고 경계 지역에 위치해 있는 게 이치고요. 해발고도가 그렇게 높진 않더라고요. 한 320여 미터 정도 되는데, 예. 근데 이 지역에서 이제 전투를 어떻게 수행했는지 참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예, 일단 좀 보면은 웅치 전투 이후에 금산성으로 물러갔던 왜군들이 계속 이제 전라도를 침탈을 하고 노략질을 합니다. 그 노략질을 하는 상황에서 전라도 관군이 이게 다시 쳐들어오겠구나 예측을 해가지고 대대적인 전투 준비를 하는데 전라감사 이광이 권율에게 1,500명을 이끌고 이 웅치의 주둔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네, 황진이나 의병장 등도 전투에 대비를 합니다. 네, 권율 장군입니다. 예. 근데 여기 전투 시점에 대한 견해가 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웅치와 이치 전투를 같은 날에 발발했다. 다수설입니다. 왜냐하면 선조 수정실록에 보면은 웅치랑 이치 전투가 나란히 이제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같은 날에 발발했다. 뭐 이렇게 좀 많이들 해석을 하셨는데 그 선조 수정실록이나 난중잡록이나 세미록이나 이제 무던 사료를 비교해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전투가 준비되는 시기, 그다음에 전투를 어떻게 전개를 하고 그다음에 준비를 하는가 그런 결과를 보면은 그 8월 17일께 발발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뭐 결론 내린 건 아니고요. 전북대학교 하태규 교수님이 그렇게 분석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이 과장 이게 설득력 있다고 생각을 해서 8월 17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큰 전투를 두 개를 치르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치르는 게 과연 이제 현재 조선 상황에서 가능했겠느냐라는 좀 의문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치 전투가 이제 전개가 됐는데요. 사실 이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만 이제 중간에 상당히 좀 용맹하게 싸운 게 있는데 그 황진이 뭐 중간에 이제 부상을 당했다가 이제 상처를 움켜쥐고 합류를 했다고 하는데 그 기록에 보니까 이게 참 뭐 과장인지 모르겠지만 나무를 붙잡고 뭐 또 이제 뭐 몇 명의 적병을 베었다 이런 식으로 묘사가 돼 있더라고요. 뭐 상당히 용맹하게 싸운 끝에 이제 왜군이 패배를 하고
이게 물러나게 됐는데요. 예, 그 이치 전투에 대한 뭐 당연히 당대 평가는 높습니다. 이게 좀 그 주목해야 될 부분이 제가 여기 적어놓진 않았는데 그 이치 전투를 바라보는 시각이 현대나 지금 정근대나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 지금 7차 국정교과서에 보면은 3대 그 임진왜란 3대 대첩을 행주 대첩, 한산도 대첩, 그다음에 김시민의 진주성 대첩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조선 시대에는 이치 전투를 3대 전투로 보더라고요. 뭐 행주 대첩, 그다음에 한산도 대첩, 이치 전투 이렇게 해서 이치를 3대 전투로 꼽는데 이제 그 선조 수정실록에 나와 있는 기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율의 졸기해도 사실 뭐 이치의 승리와 행주 대첩을 좀 등가로 놓는, 그러니까 동일선상에 놓는 걸 좀 볼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분석을 해보면은 왜 이렇게 당대 평가가 높았는가 하면은 이 당시 이제 정유재란 일어나기 직전까지는 곡창지대인 전라도를 침공 못하도록 차단을 했고 그 9월이 되면서 금산성에 있던 왜군들이 경상도나 성주 계령 방면으로 철수를 합니다. 그 오히려 이제 뒤에를 보면은 더 큰 철수 양상이 드러나는데요. 그 이제 하태희 교수님 얘기를 보면 이제 평양이나 한경도까지 뻗쳤던 전선은 이제 경상도 지역까지 축소했다고 이제 좀 그 설명을 해주셨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경상도부터 한경도까지 길게 형성된 보급선을 유지하려면은 그 전라도의 그 병창 기지를 한번 장악을 했어야 되는데 결국 장악을 하지 못하고 지금 그 병창 기지를 그러니까 뭐지 그 보급선을 유지를 못하니까 이제 물러난 셈인데요. 그리고 이제 노영구 국방대 교수님은 해상전에서 당연히 뭐 그 병창 기지를 사수했으니까 제해권을 장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 결국 이제 호남에서 군량 물자를 조달하려던 왜군의 전략을 좀 무력화한다는데 이치 전투에 의의가 있지 않았나. 그리고 이런 승전을 계기로 수군이 계속 승리를 이어나갈 수 있게끔 그러고 병창 기지를 확보해서 그 이후의 전투에서도 계속 식량을 조달을 하면서 전라도가 일종의 이제 지원책으로서 활약할 수 있었던 점이 아무래도 이치 전투가 큰 의의를 가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할 만한 인물인데요. 황진인데요. 그 세종 때 유명했던 황희정승의 5세손입니다. 그 1550년도에 이제 남원에서 출생을 했고 조선 통신사 동행 후에 일본 침공을 예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록을 보면은 계속 뭐랄까 그 침략을 예견하고 그 직무가 끝난 이후에 무예 수련을 게을르지 않았다라는 좀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1591년 동복 현감에 임명돼서 그 웅치전투에서 활약을 했는데 인치전투에서 활약을 했는데 여기 이치전투에서 전사를 한 게 아니라 아이러니하게 진주성 전투에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주성 전투가 끝나고 그 성 밖으로 나가서 그 적진의 상황을 확인을 하는데 그 시체 뒤에 숨어 있던 왜군이 튀어나와서 이제 총을 쏴가지고 이마에 맞아서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죽거나 아니면 평가가 그 황진이 죽었으니 나란 일에 어긋나게 됐다고 해서 이제 이순신이 그렇게 평가를 내렸고 그리고 이제 노영국 교수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공운을 보면 역사적으로 크게 평가받아도 손색이 없으나 임진왜란에 많은 영웅들이 쓰러지던 1593년 4월에서 그러니까 6월에 같이 죽었기 때문에 업적이 묻힌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 기간 때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영웅들이 많이 좀 작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전국에서 활약한 전부급영인데요.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부급영은 전국 단위의 전투를 참여를 했습니다. 그 경상도 지역 의병과 참 성격이 다른데요. 그래서 나종호 교수님이 정신사적인 측면에서 그 다른 지역 의병은 고향을 지키는 향토수호 개념, 그 다음에 전부급영은 국토수호의 개념이 강했다 이런데 뭐 정신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말도 맞지만 저는 이제 현실적인 이유도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침략을 했을 때 경상도부터 쳐들어왔고 그 경상도 같은 경우에 당연히 자신의 그 지역이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그 지역을 수복하고자 계속 그 지역 중심으로 활약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고,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상태가 온전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정비를 해가지고 오히려 다른 지역을 좀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그 측면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조정에서도 그런 상황을 인식을 해두지 않았나,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전라도가 이제 전국 최초로 의병을 일으켰는데요. 그 침략은 경상도가 먼저 당했는데 의병은 전라도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틀 차죠. 이틀 차에 이제 유팽로 의병장이 순창서 먼저 거병을 했고, 그 밑에 있는 광주 고경명에게 다시 촉구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고 이제 살펴보니, 그 유팽로의 시집인 월파지를 보니까 불황배들이 성을 미리 점령한 뒤 외적에 붙으려고 했다,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경상도 쪽에 왜군이 침략해왔다는 소식을 듣고 전라도 쪽이 많이 동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거병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좀 전투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원래는 전투가 많지만 한 3개 정도만 뽑았습니다. 금산성하고 이제 장성남문의병, 그다음에 남원하고 이제 부안 호벌치 전투인데요. 그 금산성 전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웅치 전투랑 좀 같은 비슷한 시기에 일어납니다. 결국 이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 역시도 이제 그 광군이랑 의병이 상당히 유기적으로 전투를 수행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그 발발을 이제 고경명하고 이제 고경명 의병하고 과경 광군이 7월 9일에 금산성을 협공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아까 전에 이제 먼저 의병을 일으킨 유팽로, 그다음에 고경명 등은 그 전투에서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2차로 다시 이제 8월 18일 날 의병장 조헌하고 영규대사가 있거든. 700의사, 700명의 의사라는 뜻인데요. 금산에서 다시 격전을 벌이면 또 패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전투에서 모두 패배했으나 이제 성과는 높게 평가를 받았는데요.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 말했던 고바야카군에게 타격을 입혀서 전주성 공격을 저지하는 성과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웅치 전투랑은 좀 비슷한 속성을 가진 전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 단위로 활동했던 이제 장성남문 의병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금산성 전투가 이제 자꾸 패하자마자 그 김경수 의병장이 장성남문에 의병청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라도 16개골, 뭐 정읍, 태인, 뭐 순창, 고흥 등 이제 그 지역 16개골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의병하고 군량을 3개월 동안 모집을 하는데, 그 결과 의병이 1620명이 이제 운집이 되고 군량이 486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근데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게 참여 신분을 보면은 수령 관군이 있고, 그 다음에 문중을 중심으로 한 사림, 사찰, 승려, 노비가 있는데, 양인과 천인 간에 엄격하게 신분제 시스템이 작용하던 조선시대에 이렇게 신분적 계층을 초월한 그 의병이 어떻게 형성될 수 있었는가, 그 동기가 무엇이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당시 신분제 사회가 엄격하게 적용이 되다 보니 유교 관념에 입각해서 이렇게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을 것 같은데, 좀 양상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건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장성남문의 활약상을 살펴보면은 그 1차는 이제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 의병장 김재민이 1620명을 이끌고 이제 경기도 소사에서 전과를 올리고, 이런 상황에서 장성남문에 남아있던 김경수 의병장과 기호관이 그 영남 쪽에 있는 곽제의병소에 군량을 전달합니다. 병창기지로서 역할을 한 걸 보이고요. 2차가 이제 이듬해 이제 1593년에 일어났는데, 여기선 대패를 하게 됩니다. 진주성 전투에서 이제 장성남문 의병이 대부분 순절을 했고, 그 상당히 대패를 하고 타격이 커서 그런지 그 4년 동안 전투를 수행을 못했더라고요. 그 3차가 이제 정유재라는 시기에 다시 일어났는데, 그 김국후가 이제 처음에 이제 장성남문 의병을 일으킨 김경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자제들이 죽다 보니까 진주성 전투에서 순절한 남문 의병의 원한을 갚자 해서 3차 전투를 일으켰는데, 그 또 1차랑 마찬가지로 경기도 소사에서 전과를 올리고 조선인 포로 남녀를 17명을 구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원성, 부안, 호벌치 전투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 1597년 7월에 왜군 대장 고니시키나와가 구례 운봉 쪽, 그 남원 밑에 쪽에 집결을 해서 남원성을 둘러쌉니다. 근데 남원 같은 경우도 경상도랑 인접해 있고 전라도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조정에서 상당히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병력을 결국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조명연합군하고 의병이 전투를 벌였으나 괴멸이 되고 그 24,394명의 코가 잘려나갑니다. 그리고 그 심수관 일과를 이따 설명을 할 건데 그때 남원 도공이나 뭐 직조공 혹은 뭐 먹을 뭐 서해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거 잡혀가는 좀 비극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부안 고창 흥덕면에서도 이제 또 다른 전투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고창 의병장인 최흥국이 문중이랑 사별동맹, 그러니까 동물의 피를 발라가지고 이제 동맹을 맺고 호벌지 전투를 벌였으나 이제 패배를 했습니다. 이 전투 결과 결국 이제 이때 전주성이 이제 함락이 됐었는데 그 어떻게 이제 무혈입성했다는 표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원성이 무너지고 전주로 들어가고 나서 이제 충청도까지 이제 진격을 해나가는데 이순신이 명랑해전에서 그 일본군을 승리로 당시에 대승을 거둡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이제 충청도까지밖에 진격을 할 수 없었고 그 이후에 이제 전투를 통해서 외란이 이제 종식을 해가고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음으로써 이제 외란은 끝나게 됩니다. 이제 관련 유적을 좀 볼 텐데요. 이제 교토의 코무덤이더라고요. 그 좀 가보진 못했고 그냥 사진으로는 봤는데요. 그리고 밑에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보내진 그 김제지망에서 조치한 코 영수증인데 일제 측에서 상당히 좀 자신의 전공을 좀 드러내고 오히려 좀 조선인 쪽의 사기를 좀 꺾기 위해서 이런 김제지방에서 이제 절취했던 그 코 영수증과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굉장히 드러내는 활동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기억해야 될 전북 사람들인데요. 그 이제 한 줄로 돼 있죠. 이제 외란 극복은 이순신과 수군의 힘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 사실 우리가 어떤 대중 서적이나 이걸 보면은 이순신과 수군을 중심으로 많이 이제 조명을 하는데 사실 뭐 코무덤에서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사람도 있고 그 뭐 칠백의사처럼 그 단체로 유해가 이제 묻혀진 경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이제 그러니까 너무 이순신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조명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단지 이순신의 힘뿐만 아니라 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힘을 합쳐서 좀 극복했다는 의미를 담아서 이제 문장을 적어봤습니다. 그 전체를 다 조명할 수 없어서 한 3명 정도만 했는데요. 그 일단 안위입니다. 보통 이제 뭐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좀 한 짧게 한 몇 분 등장하거나 며칠 등장하고 많은 인물이긴 한데 그 기록을 보니까 상당히 활약을 많이 했다더라고요. 임진왜란이나 이제 정유재라는 식의 이제 뭐 왜군 중선을 격파하고 그 다음에 선조에게 무경칠서, 그 중국의 7대 병법이 적힌 무경칠서를 하사받기도 하고 특히 명랑해전 당시에는 이제 적선 수십여 척을 침몰시킨 공로가 있습니다. 그 공로로 이제 통정대부로 승진도 하고 전라자수사도 부임을 하고 그 1603년에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 공신도감 선무공신을 뽑을 때 22번째 위치하긴 했는데요. 그 이순신과도 상당히 가까웠던 관계라고 합니다. 그 이순신이 백의종군 할 때 이제 그 서신을 주고받기도 하고 그 배에서 이제 해전이 끝났을 때 밤새도록 얘기를 나눴던 기록이 있듯이 그 상당히 지금 좀 뭐랄까 이순신과 좀 각별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설명을 좀 몇 개 안 드린 게 있는데 그 사실 이제 김제군 백산면에서 출생을 한 이후에 바로 이제 묵과 급제하기 전에 유배를 갑니다. 왜냐하면 정여립의 오촌 조카라는 이유로. 근데 당시에 이제 좀 실권이 있던 이항복이 구제를 해줘가지고 이제 묵과에 응시를 하게 됐는데 당대 평가가 상당히 뭐 그 전투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입니다. 뭐 전라우도에서 충청도로 진격하지 못한 이유는 안위의 힘 때문이라고 나왔는데 근데 이제 지금 기사에는 사실 제가 못 담았거든요. 이게 뭐
문중에 좀 항의도 들어올까봐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임진왜란 이후의 행적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뭐 이렇게 수군 통제사를 이렇게 뭐 자수가 부임해가지고 자신이 만들 배를 뭐 어디 팔아 넘긴다거나 무리하게 포를 증발하거나 아니면은 뭐 남은 군량미를 갖다 왜군에게 판다거나 이런 행동을 하다가 이제 적발된 사례도 있고 그래서 파직도 당하고 그리고 상당히 뭐 방자하고 좀 경망스럽다 이런 평가도 받는 거 보면은 그 관리인으로서 그 한 관료로서 공직자로서는 좀 올바르지 못한 인성을 갖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전투에서 공을 세웠던 건 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송상현인데요. 정읍 출신인데 그 동래부사로 파견이 돼가지고 동래부성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 일화가 있는데 이 당시에 친분이 있던 일본군 부장 평성관이 그 피신해라고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싸워서 죽기는 쉬우나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다 해서 전투를 벌이다 전사를 했고 그 전사한 시신을 그 뭐 기록을 보니까 일본군이 묻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래성 쪽에 있다가 1610년에 광해군묘소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건 호남 저리록인데 송상현 기록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좀 많이 유명한 심수관입니다. 그 도공집안이고 그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1598년에 심당길이 남원성 지키다가 외장 포로가 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과연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끌려갔는지 그리고 과연 남원 사람이 맞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은 아직 계속 제기하는 학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나조우 교수님이 고향을 남원으로 인식을 하고 있더라. 아무래도 이제 남원 쪽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좀 얘기를 해주셨고 그 뒤에 이제 기록을 보면 본인 역시도 남원 사람이라는 걸 좀 많이 그 뭐랄까 각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끌려가서 일단 일본 남국의 사스마 반도 나에시로가에 정착을 했고 12대부터 이제 도자기 작품을 낸 기록이 있습니다. 1873년에 오스트리아 만국반람에 출품했던 155cm의 대화병 이게 일본 국보로 지정된 게 있고요. 그 15대 심수관부터 이제 남원과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 명예 시민증도 받았고 그 다음에 남원에 또 심수관 도의 전시관이 건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과제인데요. 저 이제 전문 저 이제 기사를 쓸 때 자문을 해주셨던 교수님들께서 이제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전북대 한분종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한중일 등 국외 사료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조선왕조실록이나 문집을 비교해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뭐 중국 사료도 지금 많이 발굴되고 있고 일본 사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때 당시에 번국이었다면 각지의 사료가 산재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한중일 사료를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이제 주관성이 반영된 문중의 주관성이 반영된 문중이나 조선의 그냥 입장인 조선왕조실록을 분석을 하다 보면은 입체적이고 더 객관적인 그 외란사를 좀 조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고 이제 하태규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지역 사족과 의병의 결합 양태 그리고 전라도 강군의 역할을 다시 봐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족과 의병의 결합 양태를 왜 봐야 되냐면은 사료를 찾아보다 보면 여기에 이제 관군이나 의병이나 이 사족들이 임진왜란 임하는 데 있어서 공로를 다툰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관군과 유기적으로 화합을 하면서 전투를 잘 수행해 나가는데 이를 통해서 볼 때 관군 역할을 다시 재조명해야 되지 않나. 그동안 너무 부정적으로 봐왔다 이런 얘기를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이동희 교수님께서는 개별 인물을 조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보통 단체로 이제 어떤 뭐 700의사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단체로 참여했던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단체로 유해가 매장돼 있는 경우에는 개별 인물에 대한 조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중요한 인물 그럼 임진왜란사의 어떤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묻혀버리는 경향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개별 인물들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나조우 교수님 같은 경우 같은 입장인데 정신사까지 좀 조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민관군이 합쳐서 어떻게 이 임진왜란을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동의는 무엇인지 그 부분에 따라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총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상당히 길었는데 긴 시간 동안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발제를 해주신 전북일보 김세희 차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그 호남지방 여행을 하면서 곳곳에 그 양무 호남 시무 국가 그렇게 쓰인 걸 많이 봤습니다. 근데 저게 과연 무슨 뜻인가 이게 아마 그 두 분의 외란을 통해서 전라도에서 제가 세운 그 무공극이 아마 연유하는 그런 이야기도 이제는 제가 알게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토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전북대학교 박정민 교수님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유튜브 채팅 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제자가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전북대학교 박정민 교수님께서 발제자의 내용에 대한 평가를 주시고 잘못된 부분을 네, 마이크 쓸까요? 마이크 없이 해도 되나요? 그대로.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전북대 사학과의 박정민입니다. 사실 이제 저는 조선시대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시대를 전공하고 있고 임진왜란에 대해서는 이제 아무래도 지역에 있다 보니까 뭐 완벽하게 전공한 건 아니지만 비슷한 어간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김세희 기자님 덕분에 많은 내용을 배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김세희 기자님은 전북 지역의 역사 현황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고 오늘 발표 자료인 임진왜란뿐만 아니라 뭐 가야라든지 뭐 아니면 백제라든지 아니면 근현대사까지 즉 고대사부터 현대사까지 전라북도의 현황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맥락을 짚어내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오늘 발표하신 내용은 저도 이제 지금 학교에서 과에서 전공 수업으로 조선시대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배워야 할 점이 있을 정도로 깊이 있고 풍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논지나 사실관계에는 큰 이견은 없는데 잠깐 몇 개 이제 조금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들, 아까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들만 몇 개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할 말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선조 수정실록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날짜가 조금 안 맞는다라고 했는데 선조 수정실록이라고 한 것처럼 나중에 선조실록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그거를 서인들이 수정을 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 선조실록보다 분량은 적지만 관련 내용들이 조금 추가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른 실록에서는 매일 날짜 하루하루를 썼다면 이거는 한 달 분량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짜에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날짜 부분에서 틀리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금구 김제 지역에서 코를 벤 이야기가 나왔죠. 3,369개. 근데 아무래도 좀 이게 이제 여기에서 외군이 자신들의 전과를 보고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과장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금구현이나 김제현의 인구가 그만큼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거의 다 그 사람들이 죽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과장된 점들을 뒤에 제가 얘기하겠지만 이 점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전라도를 지켰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 즉 터닝 포인트다. 충분히 저 역시도 3대 대첩의 버금가는 전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전라도를 지켰다. 그래서 군수 물자를 보낼 수 있었던 거다라고 하는데 실예를 들자면 조선 후기에 조선 팔도에서 지금은 좀 저희가 잘 사는 지역은 아니지만 조선시대에는 여기가 매우 잘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팔도에서 세금이 여기서 전라도에서는 30-40%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터졌다 하더라도 여기서 30-40%의 세금이 나오니까 여기를 지켰다는 거는 비상 상황에서도 지켜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장 핵심 지역이 전주이기 때문에 전주는 조선 후기에는 3대
도시로도 손꼽히고 조선 전기에도 5대 도시에서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를 지켰다는 것은 그만큼 힘을 가지고 조선 전쟁에 승리시킬 수 있는 저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웅치 전투와 이치 전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다만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에서는 되게 유명한데 전국적으로 알려지지 않아서 이게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먼저 드리고 다른 내용들은 뭐 거의 다 맞으니까 그래서 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과 제안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북의 임진왜란 활동사를 강조하는 겁니다.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진왜란과 정유전에서 우리 지역 조상님들의 업적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아까 다 보셨지만. 그래서 특히 웅치전투와 이치전투 밤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훌륭한 업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를 뒤집은 터닝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임진왜란은 크게 세 시기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1592년에 얘네들이 쳐들어와서 그 다음에까지 약 1년 2, 3개월 정도 한번 크게 싸웠고 그 다음에 강화조약 때문에 한 4년 정도 쉽니다. 4년 정도 쉬고 1597년에 정유년에 다시 재란 다시 쳐들어오죠. 1년 좀 넘게. 그래서 7년 전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쟁을 한 기간은 3년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다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구분해 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 지역은 어쩌다 보니까 이 임진왜란 전반기 이 웅치전투, 이치전투 이것만 이 강조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때 일본에서 전라도 때문에 졌구나라고 생각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유재난할 때 1번 목적지가 바로 전라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대한 관심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공자들 외에는 웅치전투라든지 이치전투라든지 이런 데에 관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학계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의 관심 그리고 이를 조명할 수 있는 언론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자님이 신청 취재해 주셨겠지만 앞으로 전북지역 임진왜란에 대한 홍보를 위한 방안 등을 고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올해 9월에 웅치 전적지를 사적으로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결과가 내년 초에 문화청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미리 특집호를 좀 준비하고 계시다가 이거를 그 날짜에 맞춰서 딱 때려준다면은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유재란에 대해서 환기를 하는 겁니다. 밤새 언급한 것처럼 임진왜란 쪽에만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유재란 때 어마어마한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대한 별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남원성 전투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호벌치 전투라든지 이런 전투 상황들에 대해서만 알려졌지. 아까 코베인 거 이 정도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하게 언급되는 정도인데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심수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잡혀가면서 어떤 학자들은 문화전쟁이라고 도자기 전쟁 혹은 문화전쟁이라고 할 만큼 그리고 대부분은 여기서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 상황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잘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각종 사료들 아니면 절이라든지 향규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대부분 임진왜란 때 전소됐다고 하고 그게 정확히 얘기하면 전라북도 지역은 임진왜란이 아니라 정유재란 때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강조해주고 그때 우리가 피해당한 게 뭔지 그리고 일본군이 어떤 루트로 왔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쪽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고 세 번째로는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인물을 조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 기자님이 잘 정리해 주셨고 아까 저도 이게 가장 눈에 띄었는데 대표적으로 안위라든지 송상현은 전북 출신 무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부각되지가 않았었죠. 물론 좀 아까 언급한 부분처럼 좀 안 좋은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나 명과 암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림자 부분을 굳이 안 드러낸다든지 그런 부분 숨길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공이 확실하다면 그런 것도 기획을 해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뿐만 아니라 아까 나왔던 김재민이라든지 아니면 전주선 방어의 큰 지금 전주에 가면 충경로라고 있죠. 가장 전주 시내 거기
그게 누구냐면 이정란이거든요. 이정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가고시마에 있는 심수관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 사스마 야끼라고 거기 그 지역이 사스마거든요. 옛날에 사스마 야끼라고 해서 이 도자기들이 매우 유명합니다. 그래서 아까 일본 국보도 됐는데 이제 제가 이제 일본에 포닥을 갔었는데 이때 저 친한 쌤이 가고시마 국제대학 교수여가지고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봤는데 거기에 전시관에 가면은 딱 거기 써 있습니다. 우리는 남원에서 왔다라고 전시관에 써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정체성은 명확한 겁니다. 아, 우리는 남원 출신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본 것처럼 남원 역사관 이쪽에다가 심수관, 도예관 같은 것도 만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지금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홍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이야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국제 교류가 쉽지 않지만 1597년 그러니까 2027년 그때를 맞이해가지고 그때 이제 해가 되잖아요. 몇 주년이 되니까 그거에 맞춰가지고 특히 가고시마하고 전라북도하고 국제 지금 협력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둘을 매칭해서 국제 학술대회라든지 한일 우호 진증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그 매개체로 심수관을 이용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학술적으로도 밝히고 양국에 이런 내용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료 선택의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제 조선실록, 수정실록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래도 이런 자료들은 그래도 신뢰도가 있습니다. 당대에 만들어진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너무 이제 자기 조상들에 대해서 그걸 역사학계에서 임진왜란에 대한 연구가 가장 많습니다. 단위 사건 물론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후손들이 자기네 조상들을 선양시키기 위해서 학술대회 같은 것들을 기획하고 그 다음에 막 조선 후기에 문집 같은 걸 만들고 그 내용으로 아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하셨는데 이런 내용들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대에 만들어진 자료가 아니라 후대 거다 보니까 과장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들을 그냥 무차별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검증하지 않고도 역사학자들의 검증을 받지 않고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확대 재생산돼서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기도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좀 걸러볼 필요가 있죠. 그 역사 용어로는 사료 비판이라고 하는데 사료 비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같은 선조실록 여러 개에도 있습니다. 아까 페이지도 나왔지만 그 웅치전투를 기수할 때 활로 쏘아 죽인 것이 헤아릴 수 없으며 해서 엄청 많이 죽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실상은 많아봐야 몇백 명대일 겁니다 아마. 네. 근데 왜냐하면 그러면 이것만 거짓말은 아니죠. 제가 조선시대 전공자인데 조선시대에 전투를 하면은 꼭 수없이 많이 죽였다 이런 전공들이 나와봤자 수십 명, 수백 명 이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엄청나게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은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중일 비교 연구가 필요합니다. 제가 규슈대학에서 포닥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주변 유적지들 답사를 많이 다녔습니다. 박물관이라든지 그런데 했는데 특히 제가 머물고 있는 그 외국인 기숙사 옆에 나지마 성이라고 있었는데 거기 처음에는 그냥 별로 유명한 것 같지도 않고 해서 그냥 지나가다가 어느 날 한번 그냥 가봤는데 거기 성주가 고바야카와였던 겁니다. 지금 방금 들었죠? 고바야카. 네, 제 6대장. 웅치전투, 이치전투 했던.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자 그랬는데 그가 나중에 돌아가서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하고 그 후손들이 싸웠죠. 그걸 세키가하라 전투라고 하는데 그때 여기는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 측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도쿠가와 이에야스한테 졌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영지를 누구에게 내주냐면 3대장이었던 구로다에게 내줍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지금은 후쿠오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후쿠오카에 가면 성이 있는데 그게 구로다 겁니다. 그리고 나지마 성에 있던 거기에 있던 건축 자재들을 다 거기로 갖고 와서 새로 짓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들이 다 있는 거죠. 게다가 이 지역 일본 이제 제가 답사 다니다 보니까 특히 규슈 지역 이쪽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그 번국 체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이때 당시를 되게 좋아합니다. 전국 시대.
우리도 소설 대망이라든지 아니면 뭐 7인의 사무라이 뭐 이런 영화들도 엄청 유명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대해서 박물관이라든지 전시관 이런 데서 되게 뭐 그 전시도 많이 하고 공문서들도 상당히 남아 있는 편입니다. 아까 코베인 거 그것도 다 그때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우리도 당시 자료들을 가지고 일본 당시 일본에서 이런 현창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이걸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양측의 입장을 가지고 임진왜란을 다시 조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의 입장으로 우리도 아까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장된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얘기를 모두 들어봐야겠죠.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참여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당대의 사료를 비교 분석해서 임진왜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바야카가 계속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지고 있는지 당시에 그걸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의 후쿠오카 지역에 엄청난 영주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일본 내에서도 훌륭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부대를 우리 전북 지역 의병들이 막아낸 거다라는 위치를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입체적 분석을 시도할 때 우리 역사가 더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안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임진왜란과 정비란 속에 역사 속에 전북에 대해서 우리 김태희 전북일보 사전 발표를 하셨는데 박정민 교수께서 오늘 저희 특별 세션을 더 빛나게 해주시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임진왜란 극복하는데 이 전라도가 역할을 이제 어떻게 좀 더 쫓을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도 있고 특히 언론에서 사료 비판 기능을 좀 더 높여서 또 전북일보뿐 아니라 다른 언론에서도 아마 앞으로 이에 대해서 외란사에 대한 것을 좀 더 특집을 해가지고 기사를 꾸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셔서 이게 더군다나 우리가 언론사에서 입시한 특별 세션인데 보통 그냥 역사적으로만 이야기하시면 아니라 그런 게 여러분 감사합니다.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를. 네, 이상으로 당연히 좀 이제 고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많이 얘기해 주셔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웅치 사적지적 재능거에 대해서는 내년에 꼭 특집호를 쓰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본에서 이제 어떻게 홍보를 강화할 것이냐 그런데 일단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만 띄운다 이 작업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히려 객관성이 훼손되고 역사적 가치가 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홍보에 앞서서 사전 작업이 필요한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구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연구 인력을 확충을 하고 관찬, 사찬 기록, 그 다음에 문중이나 소장 자료,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이제 대언해 주신 대로 일본이나 중국 고문서 수집을 해서 전북 임진왜란사에 대한 연구 성과가 일단 축적을 하고 일단 첫 번째로 이런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좀 대중서적을 발간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명지대 한명기 교수님의 병자호란 역사평설 1, 2가 좀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제 뭐 G2 시대에 이제 맞아가지고 상당히 대중들의 조명을 받아서 많이 히트를 쳤고 병자호란에 대해서도 대중들이 많이 각인을 하게 되는 좀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로 볼 수 있어서 대중서적을 발간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사 전시회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많이 보여줄 필요가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방송사에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언론사에서도 해야 될 일이기도 한데 파급력 있는 이제 대중매체를 저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박정민 교수님께서 이제 5번째 제언에 써주신 부분인데 역사 소재를 갖다 일본에서 이제 대중매체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사례를 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뭐 7인의 사무라이 같은 영화나 게임으로 이제 노부나가의 야망, 그다음 공명의 갈림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 대중매체로 전달하는 게 상당히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그 영화나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등에서 우리가 조명을 해서 친화력 있게 다가가면 시청자들도 그만큼 보고 그만큼 봄으로써 역사에 흥미를 갖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니까 오히려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연구와 그다음에 대중서적 출간, 그다음에 대중매체 이제 제작 그런 부분을 좀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유재란에 대한 좀 평가나 이런 걸 좀 보면은 정말 좋은 제안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기사 쓰면서 사찰이나 향교 사항은 전혀 주목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료를 모으고 연구자들을 상대로 제가 취재를 하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취재를 하고 분석하는데 시간은 걸리겠지만 추후에 역사 기록을 기획을 쓴다면은 임진왜란에 따라서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전북의 사찰의 향교가 어떻게 피해를 입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또 정유재란 당시의 전라도가 육상 전투에서 상당히 많이 패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피해도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경로가 어떻게 되고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때 누가 사실 이 사찰이나 이제 그 향교가 파괴되면서 학자들이 끌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주지 스님이나 이제 승려들이 끌려갈 수도 있거든요. 사실 뭐 기록에서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조명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알려지지 않는 인물에 대한 조명을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아까 이제 가나가와 전시 이제 교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아까 전에 얘기는 안 해드렸는데 그 개인적으로 볼 때는 피해를 당한 사람 중에 그 남원성에서 끌려갔다고 알려진 그 소녀 직공이 있더라고요. 배 짜는 소녀에서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이제 배 짜는 기술을 일본에서 전수를 했다고 하는데 한국에 기록은 없고 일본에 자료가 있습니다. 그 가와구치 마을에 이제 조선 국유의 묘가 있고 일본에서 이들을 선양하기 위해서 모임을 갖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처럼 한국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인물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료 선택의 신중함에 대해서는 제가 절대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제가 진짜 발제 때 조선왕조실록을 그대로 인용하는 실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주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문중에서 낸 문집이나 행장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조상을 드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과장을 많이 하거든요. 방금 전에 박정민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조선왕조실록마저도 지금 상당히 신뢰도가 높은 사료인데도 과장해서 표현한 측면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고려사 전공이라 얘를 고려사로 들 것 같은데요. 그 목은 이색의 목은집이나 정몽주의 포은집, 이재현의 익제집을 봐도 이건 역시 고려사료와 달리 당대에 쓰여진 문집으로서 상당히 사료 가치가 높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집이다 보니까 또 일기 형식으로 적다 보니까 자기 주관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본인이 살던 시대를 태평선대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적인 예로 이색의 목은집을 들 수가 있는데 그 우리가 이제 상당히 좀 평가를 비판적으로 하는 고려시대 우왕 때를 태평성대로 하고 그 다음에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교체될 때 상당히 아쉬움을 가집니다. 왜냐하면은 이색 같은 경우에는 원나라 때 이제 성리학의 교류를 하면서 중국에 유학도 했고 거기에 대한 기억이 하도 좋다 보니까 침략을 당했던 사실보다 자신이 이제 겪었던 좋은 기억만 갖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확증 편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주관적 입장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비판적인 관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한중일 비교 연구에 대해서는 그냥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셔서 짧게 답하자면은 아까 전에 교수님들이나 이제 박정민 교수님도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나 이쪽에 상당한 사료도 남아 있고 영국 연구자들도 중국 자료도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각 번을 다스렸던 지방 분권 사회로서 각지 여러 자료가 퍼져 있고 그래서 삼국의 사료를 모아서 비판적으로 그리고 입체적으로 분석하면은 우리가 임진왜란사를 정말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고 전북의 임진왜란사를 또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력 이상으로서 2021년 지역중 컨퍼런스 특별 세션 2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시겠습니까? 제가 간단한 것좀 한번 예.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부수 중에 아까 발언해 주실
마이크 좀 붙일까요? 아니요, 됐죠. 좀 들리죠. 예, 잘 들립니다. 저는 웅치 전투라든가 이치 전투는 솔직히 한 며칠 전에서 알았습니다. 제가 들었어요. 그렇게 유명한 전투 대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왜 우리는 역사 시간에 또 배우지 않았을까? 지금 젊은 사람들 배우나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남원성 전투인가 그걸 가지고 소설 비슷하게 쓰고 거기서 좀 보다가 이게 그러니까 서문을 내가 보다가 더 이상 안 봤는데 왜냐하면 내가 읽은 잘 모르니까 이게 남원 전투 뭐야 이거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보니까 관심도 떨어지고 만약에 웅치 이치 전투랑 그렇게 우리가 대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좀 역사 시간에 배웠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왜 그렇게 안 됐을까? 이게 하나 있고요. 이건 간단한 것 같아서 제가 항상 갖고 있는 의문인데 역사를 깊이 아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료라든가 이 역사에 관한 글을 보면은 날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음력입니까? 양력은 아니죠. 음력으로 다 쓰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제가 볼 때는 이게 도대체 음력인지 양력인지 양력으로 바꿔서 쓸 수 있으면 그 써주면 훨씬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홍무덤, 김무덤이 있는데 그것은 물론 그 전제가 다 죽인 다음에 그렇게 뛰어갔다 이런 이야기겠죠. 살아있는 것을 막 코를 빈다고 뗀다는 그게 아니고 죽인 사람의 코, 비 이런 겁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송상현 부사, 송상현 동맹부사 그 일본군하고 친분이 있었다는데 그거 조금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본군하고 어떻게 친분이 일본하고 교역을 하면서 이렇게 알게 될까 이런 이야기인가요? 이상입니다. 제가 할 거라서 먼저 하는 거세요. 제가 구현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웅치이치전도 혹시 제가 잘 모르는데 혹시 정의용 예. 어느 지역 광주요. 그래서 아까 동복 영감도 화순 동복 네, 화순 동복. 일단 웅치이치전투를 왜 국가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았을까라는 건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긴 한데 이제 전공자의 입장으로서 한번 역사 교과서가 만들어지면은 그 내용을 바꾸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러한 내용들은 지금 거의 해방 이후에 유명한 역사학자였던 이병도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체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선 시대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상당히 다른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지금 바꿔가는 과정이 있고 그거를 학자들 간에 그 동의를 얻어야 하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이 바뀌었는데도 옛날에 배우신 분들은 이제 그 기억 때문에 더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최근 이 웅치 이치 전투는 전라북도에서 배우는 친구들 살고 있는 친구들은 이 내용을 죄송합니다. 이 내용을 지금 지역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학기에 조선시대사 수업을 하고 있는데 발표 수업을 자유주제로 해라라고 했더니 20명 듣는데 5명이 이 주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과 학생들이나 대부분 이 지역 학생들은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하지만 국사 교과서에서는 아까 학계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걸 바꿔가려면 크게 학술대를 열고 조명을 계속하고 해서 10년 혹은 15년 후에 이 내용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날짜는 그 가보개혁 이전에는 전부 다 음력을 썼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걸 따로 양력으로 환산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학계에서 그렇게 하는 거라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이제 나중에 관련 학자한테 좀 부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콩무덤, 기무덤은 대부분 죽은 사람 거를 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그것도 죽이기 귀찮다라고 해서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 거를 배웠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네, 잔인하지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 송상현이 어떻게 일본 그 장군
일본인과 친교가 있냐라고 하는데 송상현이 지금 당시에 있었던 곳은 동래입니다. 동래, 부산 동래. 동래다 보니까 여기가 조선 전기에 삼포라고 해가지고 일본하고 교역을 할 수 있는 곳이 세 곳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부산인데 이 부산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에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 무조건 그 길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사람들하고 교류가 많아서 아마 그 전부터 알고 있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송상현이 1591년부터 동네 현감을 하고 있었으니까 충분히 알고 있었을 거고 그래서 도망가라든지 이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정도면 답변이 됐을까요? 추가로 짧게 그러니까 박정민 교수님께서 다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긴 얘기는 아니고 사실 교과서를 만들 때 통설이라고 많이 합니다. 학자들의 공감을 얻고 사료에서 가장 이제 해석이 분분하지 않은 부분을 갖다가 교과서로 만드는데 아무래도 이제 진영 논리나 이런 것들이 문제화될 수도 있고 사실관계 확인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를 만들면은 아무래도 교육에 혼란을 준다는 그런 생각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사실 이런 부분이 참 포함이 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 역사 교과서가 너무 이제 정치, 경제, 외교, 제도사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이제 우리 민중들의 실생활사나 경제 생활을 보여주는 좀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고요. 두 번째 부분은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음력으로 해야 되나, 양력으로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웅치전투를 양력으로 보니까 1592년 8월 13일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한산도 대첩까지는 한산도 대첩은 하루 차이니까 8월 14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제 음력이랑 양력을 좀 병기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도 했고 코무덤, 기무덤 이제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네 번째 이제 송상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동네부사로 재직을 하면서 당연히 교류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 기록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황진처럼 조선 통신사의 일원으로서 만약에 교류를 했다고 하면은 그런 식의 교류를 통해서도 그 국가상으로는 대치를 하더라도 그 인간 대 인간 사이로서는 일본 군이나 아니면 그 관료 사이에서는 개인적인 친분을 맺을 수 있었다고 생각은 합니다. 예, 제 답변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컨퍼런스를 위해서 멀리서 발걸음해 주신 발제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신 전라북도 지역 신문사관계 여러분께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특별 세션 두 번째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